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경제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연미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 4일 2024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의 큰 그림을 내놓은 건데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정부 발표 내용, 핵심이 뭔지 좀 짚어주시죠. 네, 핵심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보단 나은 성적. 그런데 체감은 글쎄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2%인데요. 작년 우리 경제가 대략 1.4 정도 성장했을 것으로 현재까지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하면 0.8%포인트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성장세가 작년보단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지난해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건 2024년에 그래도 2.4 성장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불과 한 반년 사이에 0.2%포인트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잡았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자세가 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이었느냐 생각해보면 어쨌든 내수가 생각보다 빨리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인식은 내수가 꽁꽁 얼어붙어 있다는 것인데 고물가, 고금리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죠.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설명하기로도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서 보면 상반기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생이 상반기 경제가 조금 나아지는 걸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이유는 연간 물가 성장률을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한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거냐 이걸 2.6%로 봤는데요. 적어도 상반기에는 작년에 연간 그 물가 오름폭인 3%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면 아직까지 금리는 충분히 내려가지 않고 물가는 작년 수준을 유지한 상황에서 건설 경기까지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테니 서민들이 호주머니를 열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믿는 구석은 사실 수출인데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남으로써 1% 후반대였던 성장세를 끌어올려서 2% 초반까지 갈 수 있을 거다. 이게 우리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의 성장 경로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민간 소비를 늘리고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부양책도 내놨다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소비가 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작년 소매 판매액 통계를 봐도 작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이게 연간으로 보면 1년 전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했을 때 1.4% 줄었거든요. 이게 2003년 이후에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민간 소비가 작년과 같은 수준인 1.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일단 올해 작년보다 카드 많이 쓰시면 그 소득공제를 더 해드리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카드 사용 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어날 경우에 이에 대해서 최대 20% 추가 공제를 해드린다. 그러니까 돈을 더 쓰면 상반기에 특히 돈을 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면 소득공제 혜택이 상당히 늘어나는 이런 조건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노후차를 교체하면 개소세를 한 70% 깎아준다. 또 그 밖에도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전국에 한 130여만 명 이분들의 그 전기요금을 한 20만 원 정도 깎아드린다는 그런 조건도 제시를 했고요. 부가세 간이과세자 대상을 늘려서 이 세금 관련해서도 좀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그 여력이 크지 않은 분들은 지원을 하고 돈 쓸 여력이 있는 사람은 카드를 좀 더 써라 이런 이야기지만 사실 여력이 있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아니 지난해만 해도 그 신용카드 연체액이 2조를 넘었다고 하던데 말씀하신 대로 여력이 있을지 조금 갸우뚱해지고 그리고 또 그 소비 촉진책인 것 같아요. 다들 보면 쓴 만큼 좀 더 이렇게 뭐 세금을 깎아준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걸로 얼마나 또 이게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신용카드 연체액이 좀 늘어나기도 했고요. 단적으로 보면 아마 직장인들이 과거에 집을 사든 여러 가지 용도로 그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았든 신용대출만 해도 그 금액이 이자가 아마 코로나 이전에 빌리셨던 분들은 2% 초반대에서 이자가 5% 초반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토로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이자가 2배가 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소비할 여력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마 내가 전보다 구매하는 구매량은 줄었는데 예. 실제로 카드 대금 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은 더 늘었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물가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어서 아마 이게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가능할 것 같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는 공급 측에서 물량을 늘리거나 관세를 좀 줄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상반기에 고물가 이런 것들을 좀 완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올해 집행될 예산이 대략 11조 원 정도인데 그게 집행된다고 해서 수요가 그에 반응해서 잘 맞물려 돌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정부도 이 과정을 몰라서는 아니고요. 예. 1년의 과정에서 지금 당장 대증요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걸 해본다. 이쪽에 그 의미를 두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예. 정부의 고심이 뭐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좀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좀 부동산이겠죠, 부동산.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뭐 세컨드홈 제도가 이제 포함이 돼서 좀 이슈가 되던데 그 내용 간단히 좀 살펴보죠. 네, 세컨드 홈이라는 건 세컨드 두 번째잖아요. 예. 그리고 홈이라는 건 집이니까 기존에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한 채 추가로 구매한다라면 이 사람은 2주택 아니다. 1주택자로 봐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뭐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관련해서 불이익 주지 않겠다는 내용인데요. 예. 이게 지방 인구 소멸 예정인 그런 지역들을 지방 소멸을 위기에서 좀 구해내고 내수도 좀 진작을 하면서 부동산 경기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 지역이 어디냐,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여기는 한 채 더 사도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다고 하는 그 동네가 어디냐 예. 발표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뭐 발표가 되면 뭐 단기적으로 뭐 투기도 성행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일단 이 지역이 어디냐가 왜 중요하냐면 서울 수도권에서 서울과 그다지 멀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인구는 더하기 빼기 해보면 감소한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 경우에는 서울 인근에 있는 지역이라면 말씀하신 그런 부동산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있을 수도 있을 테고 그렇군요. 뭐 형평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테니 얘기가 나오는 과정을 좀 정밀하게 가다듬겠다는 뜻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살지 않아서 혹은 이쪽에 일자리가 없거나 매력도가 떨어져서 빠져나오는데 예. 기존에 내가 집이 있는데 굳이 여기 집을 한 채 더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현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좀 풀려면 좀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 가지고 좀 효과가 있을까요? 거시적인 접근이라고 하면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의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간다라면 금리 인하죠. 그런데 아직까지 물가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놓기 어렵고 예. 연간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에 3.6, 올해 2.6으로 예상을 하지만 상반기 여전히 3%대 물가를 예상하면서 한국은행이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접근이 쉽지 않고 예. 또 한 가지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유효 수요를 가장 자극하는 수단은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요. DSR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해서 LTV, DTI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 수요가 생기죠. 어쨌든 집을 구매하는 구매력은 나의 소득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 소득 플러스 대출이 더해져서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을 만들게 되는 거라서 정부가 그렇게 뛰어들면 시장이 살아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방식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죠. 네.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정부가 거시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지역별, 상황별로 대증적인 요법을 내놓고 있는데 분명히 좀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보면 빌라나 오피스텔 관련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여기에 살던 세입자가 내가 살던 빌라나 오피스텔 구입하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겠다 이런 대책도 나와 있습니다. 예. 이번 경제정책 방향이 담긴 내용들 중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국회의 관문을 넘어야 됩니까? 네, 일단 처음 말씀드렸던 그 세컨드홈 관련해서도 조세특례 제한법 그 입법 과정이 필요하고요. 예.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는 조치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R&D와 관련해서 R&D에 돈을 쓰면 이 공제 금액을 높여주는 기업을 좀 지원해주는 것도 역시 조세특례 제한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고요. 빌라나 오피스텔을 구입을 했을 때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준다. 이것도 지방세 특례 제한법 처리가 돼야 합니다. 이 밖에도 그 지방 부동산을 좀 살리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도 들어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비수도권의 개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100% 깎아주겠다 이런 정책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방 PF가 굉장히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는 데에서 시작이 된 그런 정책인데 이건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이고요. 예.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 이 절반 깎아준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역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서 야당과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지금 뭐 거시적인 접근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하나씩 내놓고 있는 네. 상황이긴 한데 지금 당장 사실 부동산 시장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것이 바로 PF 부실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걸 좀 그래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F4라고 하는 우리 경제금융통화당국자 간 협의회가 오늘도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태영건설에 대한 압박 이런 그 발언들이 나왔고 예. 태영건설이 사실 지난 주말 사이에 달라진 금융당국의 기류를 읽어서 오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잔액을 입금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 입금하지 않았던 890억 원이 입금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추가 자구안을 내놓겠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마 그 사주 일가의 어떤 추가적인 액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태영 사태는 그대로 정리를 하되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은 살리겠다는 게 정부의 뚜렷한 방향입니다. 이게 만약에 돈을 꿔준 증권사나 금융사로까지 번지면 소위 말하는 시스템적 리스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에어백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을 한 100조 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1분기까지 예.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입니다. 앞서 금리 얘기 쭉 하시면서 우리 기준금리 얘기도 네. 좀 하셨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11일에 올해 첫 금통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보시면 동결할까요? 이번에도 전진도 후진도 못하죠. 그냥 제자리에 그 정위치 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상황으로 보면 부동산 PF 같은 것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을 보면 네.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만 물가가 여전히 워낙 높은 상황이라 그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현재에서 동결하면서 건설 경기를 면밀히 주시하겠다.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황이다. 예의주시한다. 아마 이 정도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지난해 이 세수 결손액이 57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감세를 늘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 충분히 타당한 지적인데 이제 정부는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생산 가능한 여력이나 소비 가능한 여력이 있을 것이냐. 아마 그걸 기업이나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으로 본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60조 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있었는데 예. 추가로 감세 정책이 나온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정책이 한쪽으로는 대출 규제 조이면서 다른 쪽으로는 정책 자금을 대출하고 이게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이 형용 모순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예.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수가 부족하지만 조금 지원을 하면 크게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을 지원하겠다. 이게 정부가 올해 잡은 방향이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앞서 여러 가지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사항들에서도 예.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R&D 공제나 이런 것들 늘려주었을 때 그래도 경제 숨통이 트이는 속도가 빠르지 않겠느냐. 정부는 그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